요즘에는 책을 고르는 기준이 페이스북 광고에 의존해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만 아마 뜰 수도 있고 아마 우리가 비슷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춤식 광고이기 때문에 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무슨 책 장사를 하러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정의를 부탁해. 근데 제목이 일단 끌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그 정의론 아닙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고양이를 부탁해요. 고양이를 부탁인가요? 네, 그런 책인데 아마 정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손석희 씨가 추천사를 써서 근데 또 이 사람은 중앙일보 사람 기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향신문에 있다가 2007년에 중앙일보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중앙일보로 가서 거기서 논설위원을 했는데 12년부터 자기가 이제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코너에 썼던 그 칼럼들을 이제 옮겨 넣은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시각의 근본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자기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세월호로 비롯된 자기의 이제 사회적 성취들을 글로 담아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위해 급히 한번 사서 어제 밤새 읽고 준비를 해갖고 온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고민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는 사실은 예수의 영성, 근거가 없는 거다 어찌 보면. 근데 예수의 영성, 예수와 하나님 간의 만남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만남에서 그것밖에는 가진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잠시 이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회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된 사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특히 무슨 짓을 해도 3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은 종북 세력만 없다면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될 거죠. 그리고 국정교과서가 통과돼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바른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을 그냥 자기네들 말로는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안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죠.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는 혼돈의 시대다. 어찌 보면 어느 것도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구는 어느 가치가 주된 가치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확정되어 있다면 저 중북 새끼들을 때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건 너의 생각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다원주의 가치는 정립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다원주의의 가치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토론에 나와서 그 권희영 교수인가요? 그 국정교과서 실비를 이전에 했던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좋은데 지식인 역사학계에서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결론을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누가 동의하지만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상을 투쟁의 시기로 보면 어렵다는 것이죠. 사상 경쟁의 시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상은 사상에서 경쟁을 해야지, 그게 국가 권력과 붙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사상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어찌 보면 시장 경제론답게 사상이 펼쳐지는 이 자유시장에서 당신들의 책이 안 팔린 것을 부끄러워하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안 팔린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어떻게 대중들에 각인시킬지 노력을 하고 스스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사람은 조금 재밌게 봤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혼돈의 시대, 무엇이 혼돈스럽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글에 이제 그런 것이 나와요. 양양에서, 저도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양양에서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강원도 양양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인천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현동의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그 교사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큰 사건들이 많은데 큰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감추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한테 그게 이제 적절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현동 주택가 사건에서도 이제 자기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데 그 아이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난 억울하다. 나는 정당한 집행을 한 것이다. 양양 그 방화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자신이 억울하다. 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강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살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강변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세모녀 자살 사건이나 그 자신의 장례비를 두고 미안하다 해장국이라는 걸 먹으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였는데 남을 죽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권석천 씨는 이게 혼돈의 시대는 어떤 거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살인을 저지른 어쩌면 일반 시민일 수도 있지만 무작정 분노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아이를 그렇게 막 죽어라고 밟고 때리고 했던 인천의 교사가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우리 사회는 먹이 사슬의 위쪽에 서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강박 혹은 어떤 생각, 사조의 기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임원이 될 수도 없고 국정원의 전단의 팀장이 될 수, 심리전단의 팀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건은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일상인데 국정원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트윗을 리트윗하는 게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주말에 쉬어야 돼요.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 쉬는 거고 출근하면 리트윗을 하는 거예요. 그 200 몇 개의 리트윗 계정을 한 사람이 보통 20개, 30개 정도의 그 계정을 가지고 리트윗을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 되면 또 결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래요. 윤동길 씨를 오늘 실었는데 서시를 안 싣고 오늘 십자가를 실었는데 서시처럼 하늘을 불어로 한 점 부끄러움 몇 개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지금의 이 사회에서 지배계급 혹은 먹이사슬의 위쪽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해진 사회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든 자술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다 거짓으로 쓰고 거짓으로 쓰면서 그걸 부끄러운 순간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없는 이 사회의 풍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남은 건 앞으로 자기 기만의 시스템을 좀 더 높이 쌓아 올려야 채용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연아를 치조한 검사가 후문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조연아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사장의 딸이고 간에 부사장의 직위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관료들은 민원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례로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관료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민원인의 사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례로 다른데 이것이 진급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사례를 다룬다는 거죠. 사람을 다룬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 던졌을 때 이것이 진급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 이 시대에 수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가 이제 서울 수도권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뭐 문제다 막 그래서 이제 만나봤더니 너무나 착하고 순하더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못 갔다. 자기만 알아야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 대학 갈 수 있었지만 스카이는 못 갔다는 거죠. 이 시대의 수석들, 그 영혼 없는 감정, 인간에 대한 열량을 소비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민간 낙하산들이 많다고 해요. 옛날엔 민간 낙하산은 뭐냐면 예전에 공기업에 이제 낙하산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있고 지금 민간 낙하산이 있는데 어떻게 오냐면 아버지가 장차관이거나 어떤 고위직에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의 자녀를 민간 기업이 부탁하면 뽑는다는 거죠. 무조건 뽑는다는 거예요. 로펌도 꼭 그 로스쿨을 졸업하는 중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판검사 이렇게 쭉 서열이 있었잖아요. 순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뽑냐면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뽑는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에 따라 뽑는다거나. 왜냐하면 그렇게 뽑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 회사로 그 그 소송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자기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기대 언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장 딸이 아니더라도 그 이재용이 아니더라도 일을 함부로 못 시킨대요. 아랫사람에게. 일을 잘 안 한대. 왜냐하면 걔네들이 민간 낙하산을 타고 들어오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세자 그 영화를 빗대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뒤주에 가두려고 하는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김무성이 뭐 그 사위와 딸의 이제 마약 사건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말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공직에 나서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검증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35% 사람들, 주로 노인들에게 어떻게 이 일반적 평범한 진리를 들이대서 자기를 면피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헬조선. 왜 그런 거야? 이런 냉소와 그런 것들 품기 쉬운 이 질문에 던지게 되죠.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메르스 사태 때 재밌는 글을 썼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메르스의 누아르인가 하는 제목인데 이 사람 페스트 까미의 페스트 맞죠? 이방인 페스트 이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실존주의 소설이. 페스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회는 정직해야 돼. 공무원은 정직하고 우리 사회는 깨끗해야 돼. 그게 본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페스트에 나오는 이름은 병균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는 어쨌든 깨끗하지 않은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것에서 개인이든 사회든 이 병균에 대항하려고 하는 의식, 선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사회는 부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상정해야 될 사회는 깨끗한 사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병균들이 있잖아요.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병균이 자연스러운 사회, 하지만 그것에 인간이라면 그것에 굴복당해서 부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의지, 선행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본다면 개인이든 사회든 우리가 취할 자세는 멈추지 않고 병균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사회를 보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원리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이 사람은 386 세대니까 85학번 386 세대 중심에 딱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486, 아직은 486인데 사실은 구호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87년 678
6월, 7월, 8월, 9월 이제 노동자 대투쟁 때 구호 민주주의를 외쳤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구호만 높았을 뿐 다들 농민이나 노동자 아니면 가난한 자와 자신의 생각과 삶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구호는 외쳤는데 그 다음에는 외치기 철수한 다음에는 다들 자기 생에 초조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민주화되는 체제를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결국 모든 것이 입시로 결판되는 사회. 요즘에 그 강남의 학원가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우리 처남이 이제 제가 비판하려고 그래요. 걔 굉장한 운동권이었거든요. 굉장한 운동권.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을 했고 구속도 돼서 6개월 빵을 살고. 근데 걔 선배들이 다 누구냐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애들이에요. 걔를 그 논술의 세계로 끌어들인 애가 누구냐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애. 저랑 같이 만났던 애들이거든요. 같이 운동한다고. 그런데 서울 강남가의 학원가의 그 논술 교사의 특징은 다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서울대 운동권. 그 사람들이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386세대들인 거죠. 강남에 사는 386세대.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이제 수능이 끝나면 논술의 세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영희생 그렇죠? 논술의 세계가 한 2주, 한 달 사이에 결판 나거든요. 그 전까지 수능을 준비했다면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에. 그래서 계속되는 입시. 자기도 사실은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았고, 자기도 구호를 외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될 어떤 대기업. 그런 데 들어가는 거죠. 초조해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경쟁사에 밀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아까 같이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절대, 그리고 남을 생각해서는 절대 아까 말한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를 갈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의사랑 결혼한 어떤 여자가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결혼도 입시 같았어요. 이제 입시가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직 깨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법 질서의 모든 질서를 국가가 관할해야 된다는 생각을 깨지 못한 거죠. 그러한 영역을 국가나 법 질서의 영역이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난번 경찰청장인가 취임하면서 그 얘기했죠. 주폭을 척결하겠다. 그래서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이제 경포대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경찰도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경찰의 영역이냐. 경찰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만들지 못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주민의 힘으로 주민의 자치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의 대답은 분열의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당동 더하기 25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거냐면 사당동 재개발이 되면서 이 할머니 한 분을 추적 조사하는데 25년간 추적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상계동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저도 못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할머니 손녀는 유산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막내 손자는 대포차 대포폰 만드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수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적 조사한 사람이 동국대학교의 조은이라고 하는 여성 사회학자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왜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 당신은 분당에 사는 중산층의 교수잖아요. 왜 문제가 아닌데 이것에 계속적으로 25년 동안이나 이 일에 매달렸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속에는 빈곤층이 15%가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을
이 사람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세태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가난한 사람들 잘 안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갖고 유산을 못하고 애를 낳는, 그리고 대포폰을 만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막내 손자는. 이 한 가정의 현대사가 어찌 보면 우리 민중의 삶을 제가 가장 극렬하게 대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학자는 나는 어찌 보면 분열에 대해서 2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분당에 사는데,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당동에 상계동에 임대 아파트를 25년간 다니면서 분열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사회학자로서 나는 자기 혼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년간 이 사람들을 추적하고 사당동 더하기 25라고 하는 책을 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의 감수성이다. 자신은 지식인일 수도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식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뭐 지식인이냐 민중이냐 다 나누기 어렵지만, 자기의 자리가 분열 중산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민중의 자리로 돌아가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 감수성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 혼돈의 사회,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486의 그런 486 세대 아니면 지금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혹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읽으셨나요? 아마 저 때까지는 필독서여서 열심히 읽었고요. 대학 1학년 때. 거기에 정말 그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거죠. 그 꼬박동네 아이들인가 인천에 그 이야기. 그런 책이 있죠. 그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불렀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사계. 그래서 오늘 주보 뒤에 이제 사계를 넣었는데, 사계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진 않았지 않느냐. 그 사계 속에 들어있는 미신공, 시다들의 삶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지 않았냐. 그러한 공감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해결책은, 우리 사회를 열어가는 삶의 방식은 불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상식과 일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창신마을넷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주축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3년 됐어요. 12년 3월에 시작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사실 더 오래된 거는 11년 7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경은 씨가 3년 만에 발언을 했어요. 되게 웃긴 거죠. 창신마을넷을 하는데 3년 만에 발언했는데 이제 좀 말을 알아놓겠다. 그동안 지식인들이 보여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어쩌고 뭐만 하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 창신마을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영어 단어 나오면 다시 번역을 하거나 미안해하고 다시 말을 하거나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회의에서도 금요일날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회의 방식을 고민해보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말을 한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저도 들어가겠죠. 근데 김미아 쌤도 들어갈 거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말을 한다.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인지 회의 방식을 좀 찾아보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창신마을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에서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결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늘 우리 동네에서도 지식과 지식의 유무로, 아니면 재산의 유무로, 아니면 그런 게 자신감의 유무로 나와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 거거든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요 기소 논지가 어떤 거였냐면, 김기설은 파주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랑스럽게 파주 사람인데,
김기설 씨는 파주 사람인데 광탄 종합고등학교를 1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 쓰여져 있는 어떤 고민의 깊은 문장은 김기설이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강기훈이 써줬든지 강균이 썼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 주류의 세계는 그거를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강기훈 씨가 억울한 게 됐죠. 남이 사실 안 써줬잖아요.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논지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찌 보면 20년 넘었죠. 91년의 세계니까요. 24년 동안 김기설이라고 하는 사람,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은 그 문장을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학력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운동판에서 아니면 우리 마을 내의 상황에서도.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 제목답게 우리는 어찌 보면 서로에게 누가 정의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에필로그에 쓰면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의를 부탁해야 된다. 나 혼자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올바르고 나는 정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강력하게 올바름의 세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동일한 구조가 지금 국정교과서 논의 아닙니까? 올바름의 국정교과서.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나 혼자는 정의를 담지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하고 어깨를 걸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깨를 걸 때 그 심정은 정의를 부탁하는 것이죠. 나의 정의, 너의 정의를 서로 부탁하고 그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민하다가 어찌 보면 이게 설교를 뒤집혔어요. 성경을 보고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고 성경을 끄집어낸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비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 또 마태복음에도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상식과 일상을 만드는 종교인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정의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를 같이 듣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는 꼭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경찰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너와 내가 만나서 공감하는 공간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자리는 다 다르죠. 어차피 우리는 계층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는데 자리는 다 다르지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는 분열의 감수성으로 우리 민중의 삶, 어쩌면 우리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삶도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공간을 만들어낼 때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는 어떤 우리 행동의 지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은 다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다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생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감성을 열고 조금 더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책에 나온 얘기지만 안대희 씨가 대법 그 국무총리가 되려다가 떨어졌잖아요.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익률을 받아서 낙마했죠. 낙마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5개월 동안 16억을 받은 사실을 지네들도 알았을 텐데 점검하지 못했느냐. 청와대가 점검하지 못했느냐. 그 당시에 청와대 라인에 다 누가 있었냐면 법조계 인사들, 김기춘과 그 라인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네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어떤 이야기로 집단적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죠. 뭐 탈세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대희 씨가 어찌 보면 탈세한 건 아닌데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 시각, 집단주의 시각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사실은 뭐 없다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중요한 법칙 하나를 얘기하는데 지금 교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온라인상에서는 결국의 논쟁은 딱 결론을 몇 번만 가다 보면 온라인의 싸움은 항상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가는데 유럽에서는 넌 나치야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넌 종북이고 우리는 우리는 종북이라 지칭을 받고 우리는 수구 꼴통 그 다음 걔네는 또 적발 그럼 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논쟁을 그렇게 3번만 가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그 법칙을 딱 얘기해요. 모든 논쟁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논의를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논쟁을 하도록 누군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글을 반드시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좀 더 열린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집단적 의식, 집단적 무의식의 어떤 세계 시각을 벗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가는 그 방식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활동이 참 많아요. 외국인 농재센터도 있고 다문화 도서관도 있고 우리도 마을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도 하시고 학교 교사로서 일하기도 하고 우리 또 이제 병원에 상담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상식과 일상, 정의를 부탁하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